섀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븐슨 헤일 도스킨 지음, 아눌라 스님 옮김. 프롤로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해 행복이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 즉 진자아가 되는 것이다. 진자아란 우리가 한계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자신이 아니라 늘 당신이었던 당신의 무한한 진짜 자신을 말한다. 우리가 뭔가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또는 경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기 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진자, 당신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또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그 배경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 진자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왜 그런 깨달음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사실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영겁의 세월 동안 무한이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이 한계인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단지 게임, 즉 가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스스로 부여한 인위적으로 만든 한계 인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내적 성찰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창조한 이 환영을 받쳐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무한한 존재성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몸, 마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떤 좋은 것에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쓰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인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고 있다. 나의 친구이며 이 책의 공동 저자인 고 레스터 레븐스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반면 불가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하곤 했다. 단순함이란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 발견 쪽으로, 그리고 현재의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안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이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밖으로만 흐르고 있을 때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물인 세상과 싸우면서 이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주는 문제거리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쓴다. 상황을 단순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런 편에 속한다. 이 책은 진정 무한인 당신 자신을 밝혀냄으로써 당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적으로 재발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는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행복은 그냥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행복이라는 경험은 당신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기도 한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와도 관계가 없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경험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이 행복은 실로 당신 자신이다. 이 행복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간단한 제안들을 따르는 것으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약속들을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번번이 실망한 경험들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것들이 당신을 회의적으로, 물론 이런 것들이 당신을 회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일 의심이 든다면 그것도 상관없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은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고 매 순간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내가 지난 25년 동안 레스터 레븐슨과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세계를 돌며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경험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1976년에 레스터 레븐슨을 만났다. 나는 그때 여전히 방황하는 구도자이긴 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개최한 여러 수련회와 세미나에 열정적으로 참석했다. 요가를 포함해 모험 중심, 규율 수행, 태극권, 손지압법 등 여러 가지 수행도 해보았다. EST, 2, 액츄얼리즘, 세타 세미나, 그리고 재탄생 수행 등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런 세미나들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유용한 개념들을 적어도 머리로는 듣고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로 확실한 진짜 대답을 듣고 싶었다. 놓을 수도 없으면서 마음을 애타게 하는 질문들.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듣고 경험한 것들 중 대부분은 단지 나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추가할 뿐이었다. 어떤 사람도 썩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않았고 궁극적인 진리 또는 진정한 본성에 관해 그 또는 그녀 자신조차도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도 역시 강력한,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며 해결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사항들을 전부 떠올리고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레스터를 만난 것은 내가 조직했던 한 세미나에서였다. 유명한 연사들을 모시고 진행한 그 세미나에서 레스터는 한 연설자의 손님으로 찾아왔다. 레스터의 현존은 어떤 특별함으로 순식간에 나를 흔들었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함께했던 점심 식사 자리에서였다. 그는 일관된 평화로움 속에 있는 듯 보였고 평등심으로 행동하는 그와 함께한다는 것이 나를 매우 편안하게 했다. 그는 젠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화하기 편안했으며 처음 만나는 나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친구처럼 대했다.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찾아 헤매던 그 질문에 대답을 아는 사람이고 구도의 여정을 끝낸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레스터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나를 다음 주말에 열리는 그의 세미나에 초대했다. 그가 내게 말했던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흘려버리기, 릴리스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만남이 나에게 레스터가 살아있는 화신이라는 어떤 확신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러한 강한 신뢰로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미나 참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을 하룻밤 만에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흘려버리기 과정 그리고 레븐슨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사실 나의 깊은 내면에서는 내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동요도 없이 매진하고 있는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채 가고 있었다. 당신이 이 책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나는 먼저 레스터 자신의 언어로 레스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레스터가 나를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들이다. 3개월 시한 선고를 받다. 나는 1909년 7월 19일 미국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중산층 가정이었고 나는 수줍음을 매우 많이 타는 소년이었다. 나는 남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가령 옳은 일 하기, 좋은 교육받기, 그리고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등. 나는 어릴 적부터 과학을 좋아했다. 특히 세상에 대한 과학을 좋아했고 사람들에 대한 것도 흥미를 가졌다. 1931년에 물리학 전공자로 럿거스 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 20년 넘게 물리학자와 엔지니어로 일했다. 물리학으로는 나중에 하니웰의 자회사가 된 브라운 인스트루먼트 컴퍼니와 관련이 있는 기구 측정과 자동 조절에 관한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기계공학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건설 엔지니어, 난방 및 배기 엔지니어, 그리고 해양 엔지니어로 사실상 14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 레스토랑 경영, 목재상, 건축업,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엮인 석유 사업 등 돈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는 참으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다. 그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삶 자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일했던 그 어떤 것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면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울증과 병이 깊어졌다. 1952년까지 나는 끊임없이 병에 시달렸다. 가령 1년이면 서너 번을 황달에 걸렸다. 간이 커지고 신장에 돌이 생겼고 비장 문제에 위산 과다와 위산 감소, 위궤양까지. 설상가상으로 거의 10년 동안 편두통을 달고 살았다. 이 모든 것은 1952년 나의 두 번째 심장 발작 때 절정에 달했다. 두 번째 심장 발작 후 나는 의사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했다. 나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레스터, 너는 아직 숨쉬고 있잖아.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앉아서 24시간 동안 꼬박 생각하기 시작했다. 42년 남짓 살면서 행복을 잡아보지도 못했고 건강마저 놓친 채 삶의 끝에 도달한 상태였다. 내가 그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30대의 왓슨의 행동주의를,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비롯해 철학, 논리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주로 사람에 관한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모든 지식과 함께 나는 삶의 종착역에 있었다. 이 상황은 나에게 사람에 관한 그런 세속의 지식들이 참으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지식을 잊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무엇이 잡히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와 저 세상의 관계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나는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행복이었다. 조금 더 조사하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내게는 정말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했다.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다. 나는 나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발견했다. 나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위궤양의 원인이라는 것도 아니면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자 그것이 어떻게 나를 세상의 노예처럼 묶어 놓았는지도 보였다. 나는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두 방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두 방향을 택해 무의식적 개념들과 압박들을 모두 풀어버리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길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파이 한 조각이 이렇게 좋다면 파이 한 판을 전부 먹어야겠다고 결정했다. 행복 파이를 전부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삶의 관계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 때까지 이 방법을 놓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이 결정 덕분에 나는 정확히 3개월 내에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했던 그만큼 원한다면 말이다. 그 3개월 동안 몸에 있던 나의 모든 물리적인 병들이 다 나았고 나의 비참함까지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나는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라도 거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모든 부정성, 즉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비관적인 두려움들을 걷어내고 모든 문제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빨리 해결되곤 했다. 이렇게 나의 인생 전체가 우울과 병고로부터 항상 행복함으로 그리고 늘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동일시였다.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각자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인 라디오 방송의 송신호와 같다. 억눌려 있던 많은 에너지들이 노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면 우리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슬픔 없는 늘 행복한 삶이다. 완전한 건강과 더불어 1952년에 그렇게 이해의 정점에 도달한 후 나는 내가 발견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차지하지 못했을 그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레스터의 이야기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레스터는 3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극단적인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자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 나는 그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래는 다시 레스터의 실제 깨달음에 관한 그 이후의 이야기다. 무엇이 나의 마음인가, 무엇이 지성인가? 내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였다. 인생 전반을 매우 활동적으로 살아봤던 내가 갑자기 더 이상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다니 실로 무섭고 충격적이었다. 죽음에 대한 격렬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언제라도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공포로부터 오는 압박, 혹은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내 인생의 나머지를 자유가 묶인 채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침울함 속에서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제 내게 삶이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이 상황은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다. 내가 대답을 얻든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 지구에서 떠나게 하겠다. 심장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는 이 결정을 실현시켜줄 아주 쉽고 멋진 방법도 있었다. 의사가 신장 결석을 막기 위해 준 몰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격렬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며칠을 보낸 후 나는 갑자기 알아차렸다. 뭐야?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자, 나는 늘 영리한 소년이었다.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러커스 대학에서 극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주던 시절에도 나는 경쟁 시험을 통하여 4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토록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비참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레스터, 너는 사실 영리한 게 아니었어. 실상은 바보였어. 너희 지성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 내가 가진 이 모든 지식과 함께 너는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내가 머릿속에 열심히 집어넣었던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잖아. 이 모든 지식을 던져버리자. 바닥부터 시작하자.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극도의 절망감과 격렬한 탈출 욕구, 죽고 싶지 않은 그 탈출 욕구 속에서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행복. 그럼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사랑받는 것. 그런데 나는 사랑받았잖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지적인 아주 많은 여자들이 나를 원했었다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존경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비참하군.
나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던 때를 찾아내면서 나의 애정의 현장들을 떠올리고 회고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느꼈던 최상의 순간들을 모두 불러내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내가 사랑할 때 최고의 느낌을 가졌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나는 어느 날 저녁을 기억해냈다. 여자친구와 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아름답고 온화한 저녁, 둘 다 잔디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나의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완전한 행복의 최고봉, 아마도 닐바나라고 불릴 만한 그런 행복이 거기 있었다. 나는 여자친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었다. 이런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오, 이 완벽하며. 그런데 그때 나는 보았다. 이 행복의 이유는 바로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자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자연의 완벽함 때문도 아닌. 그러면서 나는 즉각적으로 다른 경우도 살펴보았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가씨가 세상에 내고 레스터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최고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지금 막 내가 발견한 이것보다는 덜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속되는 느낌이 아니었다. 단순히 그 순간에만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에고를 인정받는 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그 행복감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나는 행복을 느꼈다. 사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는 그녀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만 행복이 있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이러한 고찰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이것이 맞다라는 성찰이 일어났다.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에고가 만족되는 순간에 얻은 행복보다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을 때 나는 더 많이 행복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지속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늘 증명해 주어야 했다. 반면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지속되는 그런 행복이었다. 나는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증가시키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을 발생시키는 것에 관해 내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첫 번째 발견이었다. 그동안 나는 행복을 가져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만일 이것이 정말 행복의 열쇠라면 나는 굉장한 것을 가지게 된 거야. 행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었다. 행복.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몇 주에 걸쳐 내 과거의 애정 문제들을 회고하도록 발동을 걸었다. 나는 내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건과 사건을 쫓아가며 과거로 파고들었다. 그렇게 찾아가던 중 나는 내가 여자친구들에게 잘해준 것이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사실상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내 에고를 유지하려는 욕심일 뿐이었다. 나는 과거의 상황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꾸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신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바꿨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했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에 관한 이 통찰은 그야말로 엄청난 각성이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자유라도 정말 기가 막히게 간절해진다. 나는 내가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확신했고 그것이 행복 쪽으로 연결된 고리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그 고리 전체를 가질 때까지 이것을 놓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나는 더 큰 자유를 누렸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좀 더 쉽게 집중되었다.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인가? 무엇이 지성인가? 갑자기 어떤 영상이 떠올랐는데 바로 놀이공원의 범퍼카였다. 서로 계속해서 부딪히곤 하는 놀이용 전기 자동차 말이다. 이 전기 자동차들은 스크린처럼 펼쳐진 천장으로부터 각각의 자동차 뒤에 깃대처럼 연결된 막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었다. 스크린처럼 펼쳐진 천장에서 막대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보편적 지성과 우주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페달을 밟는 만큼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운전자들은 천장에서 그가 원하는 만큼의 지성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는 못하면서 그저 무턱대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다닌다. 나는 내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보편적 지성을 더더욱 많이 가질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생각과 그 생각에 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는 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그 현상에 선행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전에는 이 둘 사이에 시간 소요 때문에 생각과 일어나는 일들을 연관짓지 못했었다. 나는 모든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에 선행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 나는 세상이 나를 기만한다고 생각했다. 가령 돈을 벌려고 무지하게 애썼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실패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의 맛이었다. 내가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만들면서 그 세상의 결과에 허우적대기보다는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다. 어마어마한 자유의 느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아팠다. 이미 무덤에 한쪽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나의 생각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즉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몸 전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장의 궤양과 협착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 나의 두 가지 발견,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과 비례한다는 것, 나의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은 나를 점점 더 자유롭게 했다.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를 얻어야 한다 등 무의식적 강제성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지금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나의 세상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나의 환경을 나에게 맞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알매서 오는 자유.
이 새로운 자유는 내면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일시에 풀어버렸다.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행복은 그야말로 굉장했다.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니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만일 지금 이 정도가 이렇게 큰 행복이라면 그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나는 이 기쁨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선 사랑에 관한 나의 태도를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아가씨가 나의 친구 중 하나와 아니면 정말 그녀가 누구와 결혼해도 이 녀석하고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녀석과 결혼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주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 더욱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실행했다. 나는 벌이라는 내 친구와 내가 아는 한 여자를 떠올리며 그들이 서로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것이 실제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상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다 완성되었다는,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실험해봤다. 내가 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최대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그들을 사랑하는 기쁨이 일어났는데 실로 굉장했다. 나는 무작정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준 그들에게 마음껏 감사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느꼈고 그들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도록 심하게 굴었을 때 내게 그들을 사랑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들과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전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의 사랑을 최대로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다. 나는 나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행복의 끝을 보기 전에는 사랑 확장하기를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 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거기서 다시 시도했고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오, 이것보다 더 높은 어떤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행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갔고 또 이렇게 말했다. 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이젠 없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꽉 차서 움직이지 못했다.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 상태가 여러 시간 지속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몸이 다시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와야만 했다. 지성과 에너지의 원천을 묵상하면서 나는 에너지와 지성이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강박, 충동, 억압, 관계 속의 얽힘, 그리고 컴플렉스들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했을 때 일어났다. 내가 이 에너지와 힘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댐을 막고 있는 통나무인 나의 강박적 충동과 컴플렉스 등을 뽑아내어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놓아버림에 따라 통나무를 하나씩 치우면 댐의 물이 흘러가듯
마음의 통나무들이 제거되면서 무한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더 많은 통나무를 빼내 버릴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흐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이 통나무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나의 마음 뒤에 감춰져 있던 그 힘, 이전에는 전혀 흘러본 일이 없던 그 힘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 부어져서 나는 의자에서 공중으로 튀어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곧바로 문 밖으로 달려나가 걷고 또 걸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며칠을 걸었다. 내 몸이 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덜어내기 위해 걷거나 뛰어야 했다. 이른 아침 뉴욕 시내를 걸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저 좀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렇게라도 그 에너지를 소진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 정도로 굉장했다. 나는 이 모든 에너지와 지성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우주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조화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는 이유였고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이유이고 모든 것이 제 기능대로 움직이는 이유였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신에 찬 절대적 물질주의자였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만 유일한 실체로 인정했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나의 단정은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의 결과라는 것, 생각이 모든 물질을 결정한다는 것, 물질 그 자체는 지성이 없다는 것, 우리의 지성이 모든 물질과 그것에 관한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 이러한 발견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단단함이 단순히 생각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면서 나의 멋지고 단단하고 콘크리트처럼 견고했던 물질주의자로서의 기반들은 금이 가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20여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의 몸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여러 날을 그렇게 흔들렸다. 마치 신경증을 가진 노인들처럼 그렇게 흔들렸다. 나는 세상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견고한 견해가 결코 다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우아하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까지 나는 여러 날을 그렇게 흔들렸다. 그러면서 나의 견해는 몇 달 전에 가졌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 되었다. 진정으로 견고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물리적 세상이 아니었고 나의 마음도 아닌 것이며 사실상 그것은 그런 것들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이었다. 본질, 바로 이 존재성. 그것이 진리였다. 그것은 한계가 없고 영원하여 내가 이전에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 모든 것이었다기보다는 나의 최소한의 모습들이었다. 전체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성이었다. 딱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면서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한계 없는 존재를 찾아 헤매면서 나는 내가 바로 이 한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통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알면서 나는 거기서 곧장 깨달았다. 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한정된 몸은 내가 아니야. 내가 마음의 한계들과 함께 나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한계가 아니야. 이제 그 한계는 끝났어. 완료. 끝. 바로 이거야.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몸의 모든 한계를 다 되돌렸고 마음의 한계를 거의 모두 되돌렸다.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그것은 내게 자명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그것이 다였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나는 내 몸과의 동일시를 버렸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존재성이 바로 모든 것들의 존재성이라는 것을 보았다. 존재성은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대양과 같다. 그것은 몸이라는 방울방울로 잘게 쪼개지지 않는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대양이다. 이러한 이해는 나로 하여금 나를 모든 존재, 모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 우주의 모든 원자와도 동일시하게 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분리와 분리에 의해 일어나던 이 지옥 같은 모든 고통들로부터 영원히 벗어난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확실한 한계들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들을 꿈으로, 껍데기로 본다. 당신 자신의 존재성은 한계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 유일한 실제가 있다면 그것은 존재성일 뿐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진실하고 변함없는 실체다.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열렸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차원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이해가 알려준 것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한계를 덮어쓴 무한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근원적 본성은 완전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한정하며 무한의 대척점에 서는 것으로 스스로 그 한계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상황을 자초하는 형국이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전과 후는 극명하게 양극단을 달린다. 전에는 극도의 우울함, 지독한 비참함, 그리고 몸의 질병이었다면 후에는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과 고요함이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지극한 조화로움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한 순리대로 돌아갔다. 차를 몰고 뉴욕 도심을 돌아다닐 때 나는 빨간 신호등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내가 주차하려고 하면 두세 명의 사람들이 멈추거나 나를 주차 장소로 안내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나서주기까지 했다. 어떤 때는 택시 운전사들이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도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병렬 주차를 했다. 주차하고 있던 경찰조차 그들의 주차 장소를 내게 내주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도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상점에 가면 판매원은 행복한 마음으로 일부러 내게로 와 도와주었다. 어떤 때는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종업원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음속으로 바꾼 그 음식을 가지고 왔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인다. 당신이 그저 건성건성 다니기만 해도 당신이 잘 조율되어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면 이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당신의 생각을 발현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 조화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유쾌한 상태다. 모든 것이 당신을 도와주러 오기 때문이 아니라 법칙과 함께하고 있음의 느낌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느낌이다.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조율되어 있으면, 당신이 조화 속에 있을 때면 당신은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그것은 정말 그런 기쁨이다. 당신은 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당신이 즐기는 것은 시간이나 사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신이 움직이는 그 법칙의 현장에 있다는 그것이다. 그의 작동은 바로 궁극의 법칙, 그것이다. 우리가 조율되어 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은 극대화되고 우리는 최고의 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 위에 인용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여기에 수록해 알려주는 것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또한 레스터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스터는 1952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1994년까지 그의 여생을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나 자신인 그 나머지들을 내가 발견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희생이라는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즐겁게 살았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도록 아니면 적어도 고통을 놓아버리도록 쉬지 않고 도우면서 살았다. 그의 그런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들은 내가 말하는 것의 오직 10% 정도만 이해한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참고하면 그가 10%라고 한 것도 비교적 후한 점수다. 사실상 그가 정성을 다해 도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맹렬하게 반대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를 가로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흔들 수도 없었다. 그는 작은 모임이나 1대1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전했다. 당신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제 이 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74년경까지 레스터는 가까운 제자들의 조언을 받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세도나 메소드라고 부르는 자가 학습 기법으로 요약했다. 그는 이것으로 자신을 스승이라는 고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레스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들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매우 고양되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자주 그들의 성취와 깨달음의 영광을 그에게 돌렸다. 레스터는 자신이 가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외부의 스승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어나감에 따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천함에 따라 당신은 레스터의 말들과 그것들의 진리를 통하여 그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마지막 20년 동안 이것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 또한 레스터의 가르침들이 그의 죽음 이후 세도나 메소드로부터 그의 제자들의 노력으로 점차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레스터가 죽기 전에 나에게 2가지 부탁을 했다. 첫째는 자신의 작업을 계속해 줄 것과 둘째는 이런 일에 함께하고 싶어하고 흥미를 가질 사람들을 위해 이 놓아버림의 수행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모든 장의 마지막에 나의 제안과 약간의 논평을 덧붙였다. 내가 그랬듯이 당신에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당신의 내적 행복의 덮개를 열어주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수행 과정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당신은 그저 무심히 또는 잠깐 읽을지라도 어쨌거나 이 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최대로 활용하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은 실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